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시절에 피아노를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라도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아직까지도 손가락이 절로 움직이곤 해요. 한때는 유명한 한국 피아니스트들처럼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나름 10년 이상 피아노를 쳤고 장식장에는 제가 대회에서 받은 트로피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저는 절대로 성공하는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더군요. 지금은 피아노를 포기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2학년이 될 무렵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졌죠. 당시 건재하던 아빠의 사업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오산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아빠 사업은 도미노처럼 한 번에 우르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집으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돈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빠는 가족을 한자리에 모으고는 말씀하셨죠. 잠시만 떨어져 지내자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회사의 부도라는 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네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지내던 일상마저 빼앗아간 거였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이때까지도 집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체능은 돈이 많이 드는 공부 중 하나잖아요. 대학교 등록금은 물론 레슨 비용이 따로 들어가기도 하고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접수 및 무대 드레스 비용도 필요하니까요. 집에 부도라는 큰 사건이 생기자 제가 여태껏 일상처럼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이 후회처럼 돌아오더군요. 사실 레슨 비용이 비싸봤자 얼마겠어 하겠지만 저렴한 레슨으로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1회에 몇십만 원이 넘는 비싼 레슨을 받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콩쿠르마다 입었던 드레스는 웬만한 명품 하나와 맞먹는 가격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집이 이 지경이 되고 보니 내가 괜히 피아노를 쳤나 싶었어요. 만약 이렇게 비싼 전공이 아닌 다른 평범한 전공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의 빚도 조금은 더 줄어들었을 것이고 남들과 같이 빠르게 사회에 나가서 전공을 살리며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계속 되더군요. 집이 힘들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철이 든 느낌이었죠.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봤자 아무것도 해결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전공을 포기하고 사회에 빨리 나가 아무 일이라도 시작하자고요. 그렇게 얼마 뒤에 전공과는 생판 다른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경력도 없는 나라는 사람을 뽑아준 것만 해도 고마웠어요. 그렇다고 회사를 다니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요. 모든 사회 초년생들이 그렇듯이 저도 일에 적응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나 부도 전 집이 풍족했기에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저에게는 큰 리스크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부모가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니 평소에 아르바이트나 따로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 들어가서도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더군요. 어제까지는 콩쿠르를 준비하던 제가 이제는 복사기 앞에 서서 사무직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제 마음처럼 쉽게 잘 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특히나 힘들었던 것은 수직적인 구조였어요. 아무래도 예체능이라는 분야는 재능을 우선으로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전공들과는 달리 수직적인 구조가 덜했거든요. 회사를 들어오니 직급이라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죠. 일을 하면서도 드는 생각은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존경스럽다 였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면서 큰 회사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운영하셨던 거니까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때 출근길에서 오며 가며 항상 보이는 옆 건물에 회사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옆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음료를 마시고 있었죠. 그러면서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곤 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전혀 그를 의식할 생각이 없었어요. 살아가기도 힘든데 연애는 도저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저의 상황을 의식하고 있던 것인지 그는 저에게 쉽게 다가오거나 고백을 하지 않았죠. 전 그의 배려가 마음에 들었고 매일 출근할 때 보는 얼굴이 반가워졌죠.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 하루는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며칠 정도 휴가를 내게 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저마다 살기 어렵다 보니 시간을 그나마 쉽게 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행히 할머니는 큰 병은 아니셨고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보기 위해서 며칠 입원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 할머니 곁을 5일 동안 지키게 되었고 5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더군요. 할머니의 입퇴원 절차를 밟고 보험비 청구하고 할머니를 돌보고 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잘 보살펴드리고 집으로 모셨죠. 정신없이 지나간 5일 후에 다시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 누가 제 앞으로 와서 제 손을 턱 잡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매번 건물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였거든요. 그는 제게 침착하게 말을 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말을 걸어서 놀라셨죠. 사실 지금껏 지켜보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출근길에 보이지 않길래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말을 걸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회사를 옮겼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지 엄청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회사도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니 물어볼 곳도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 생겨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맨날 보던 얼굴이 안 보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라고요. 안 보이는 날이 더할수록 허전함은 점점 커졌고요. 제가 생각보다 그쪽을 많이 좋아했나 봐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주 젠틀하게 다가와 저에게 고백하는 그에게 저는 마음을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의 고백에 저도 수줍게 연락처를 건네줬죠. 그렇게 우리 부부의 연애는 시작되었어요. 처음에 남편이 고백할 때는 남자가 처음 보는 사람이니 친절하게 다가왔겠지 의심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연애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도 변한다고요. 하지만 남편과의 연애가 길어지면서 저는 오히려 남편이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은 다른 남자와는 달리 훨씬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나 음악을 전공하던 제가 느끼는 감수성을 일반적인 남성이 알아준다는 것에 무척 놀랐어요. 보통은 저를 특이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남편에게 정이 갔던 것 같아요. 이런 남편이 왜 섬세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결혼 후 자연스레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성정은 다름 아닌 성악을 전공한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 덕분이었죠. 본인의 어머니가 음악을 전공했고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훨씬 섬세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충고를 어려서부터 들어왔다고 해요. 물론 일반적으로 여성이 네 친구들보다 훨씬 섬세한 감정 변화를 가지고 있으니 훨씬 배려해야 한다는 교육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자 하나는 정말 잘 만났구나. 남자 복이 많구나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섬세한 남편이기에 결혼을 쉽게 승낙했던 것 같아요. 무사히 상견례도 마치고 이제 저는 정말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상견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모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지만 차분히 전화를 받았죠. 시모는 남편 회사 앞에 와 있다며 저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시모도 연락 없이 갑자기 방문해서 미안하다며 그날 이후로 제 얼굴이 한 번 더 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시모를 위해 저는 인근 꽃집으로 가서 불이 나게 꽃다발 하나를 만들어 인사를 드리러 내려갔어요. 시모는 꽃다발을 들고 간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시면서 이야기하셨죠. 어머,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놀랐을 텐데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꽃 색깔이 너무 이쁘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고맙다 새아가. 정말 내가 며느리 복이 있나 봐. 이렇게 센스 넘치는 아가씨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아가,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지? 우리 네 남편이랑 같이 맛있는 저녁이나 함께 하러 가자. 예쁜 새아가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한턱 쏜다. 시모는 평소에는 점잖은 분이셨는데 지금 보니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시모가 마음에 들어서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며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퇴근 후 그날은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의 말을 촉촉 알아듣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오히려 신기해했어요. 자기는 본인 엄마가 하는 이야기에 반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저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더 기분이 좋아졌죠. 본인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점점 더 결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같이 저녁을 함께한 날 이후
한날은 시모가 저를 따로 불러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를 망설이던 시모는 이내 결심했는지 제게 묻더군요. 아가, 내가 이런 거 물어보면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해. 혹시 피아노는 왜 그만둔 거니? 네 남편이 내게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첫 만남에 너랑 이야기하다가 네 전공이 느낌이 오더구나. 내가 듣기로는 지금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던데. 갑작스러운 전공 질문에 저는 말문이 잠시 막혔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어느 정도는 숨겨야 하나 고민이 들었어요. 어느 시댁이 자기 사돈 집안이 부도가 나서 힘든 상황이며 그 지경까지 집안의 경제 사실을 모르고 있던 며느리가 좋겠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빚들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힘든 것은 여전하니 도저히 쉽게 말문이 트이질 않았죠. 하지만 그런 제게 시모는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셨어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상견례 때는 정확히 말을 못 드렸지만 저희 집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물론 결혼 준비는 어머니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하기로 예비신랑과 이야기가 된 거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전공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피아노가 싫어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도 참으려고요.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취미로라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죠. 아무래도 모든 사실을 말하고 나니 제가 모자란 며느리로 보이지 않을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어진 시모의 이야기를 듣고는 전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 피아노 전공인 거 알고부터는 네 남편한테 물어봤어. 그런데 네가 내 대학 동문이더구나. 예체능으로 정말 좋은 대학이지. 그 학교에 들어갔다면 네 재능이 그리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니 나도 네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가슴에 묻으며 살아가길 원하지 않아. 원래 음악하던 사람들은 절대 음악을 놓을 수 없거든. 평생 음악하면서 살았던 내 말이니 믿을 수 있을 거다. 네가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내 입장에선 너무 안타깝구나. 일부러 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 나중에라도 시작해서 미래에 네 아이에게라도 가르치면서 사는 것은 어떠니? 내가 많이는 못해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주마. 시모는 저와 같은 학교를 나왔던 거예요. 사실 시댁은 우리 집보다는 훨씬 부유한 치 계속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집안을 업신 여기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제가 피아노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주니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피아노를 포기하고 살지만 힘들 때는 피아노 생각이 종종 났거든요. 그런 제 심정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시모의 말에 너무 감사해서 속으로 눈물을 삼켰죠. 그리고 시모는 자신이 1대1로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는 말하면 골치 아파진다면서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더군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결혼식이 다가왔고 우리 부부는 무사히 결혼식을 보냈어요. 혼수는 각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너무 시모는 제게 감동스러운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그 비싸다는 그랜드 피아노를 선물로 줬거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를 비싼 가구보다도 먼저 피아노를 보러 가자며 자기를 재촉했다고 해요. 전 시모가 사준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이나 건반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피아노를 보던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들을까 싶어 숨죽여서 혼자 울었어요. 피아노를 보고 있으니 지난 힘든 과거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군요. 슬픈 기억만 나던 것은 아니에요. 피아노를 공부하며 행복했던 기억까지 함께 떠올랐죠. 첫 콩쿠르에서 상을 받고 좋아했던 기억이나 유명한 교수님의 레슨을 받으며 칭찬을 받고 신나던 일,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해외 연수를 생각하며 들떠있던 날의 기억 등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옛 기억에 젖어 있었죠. 시모가 저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피아노뿐만 아니라 피아노와 함께했던 제 추억 전부를 준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더욱 감사하고 더 깊은 사이가 되고 싶었죠. 제가 결혼하고 난 후 시모는 지방에 연습실을 얻으셨어요. 연습실에서는 집안 형편 때문에 음악과 관련된 수업을 별도로 진행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것을 중점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물론 음악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시모는 무조건 환영하셨지만요. 이런 시모를 옆에서 지켜보고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어머님께 받은 것들을 어떻게든 갚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회사를 가고 주말에는 웬만하면 시모가 하는 연습실에 방문했어요.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아이들을 보니 제 어릴 때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처음에는 빈손으로 시모를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도 준비해서 내려갔어요. 저는 동서도 이 일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함께 준비해서 내려가자고 제안했죠. 동서도 서방님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 다 결혼 초반이니까 어머니께 점수를 따면 좋겠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잠시나마 며느리로서 한 배를 탔다는 생각을 한 제 잘못이었죠. 동서는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한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형님, 제가 형님처럼 한가하게 회사 다닌 사람인 줄 아세요? 시간도 없는 사람한테 이 무슨 무례한 제안인가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 한심한 돈 없는 딴따라들 먹일 간식을 만들어야 하죠? 그런 걸로 어머니께 점수 딸 생각 말고 돈이나 많이 벌어서 용돈 한 푼이라도 더 드릴 생각하세요. 그딴 간식 백날 갖다 주면서 도와드려봤자 기억에도 안 남는다고요. 차라리 용돈 크게 한번 드리는 게 더 낫지. 전 형님처럼 모험으로 뛰는 게 아니라 형님처럼 일하는 사람을 사서 시키겠어요. 아시겠어요? 어쩜 아주버님도 이렇게 수준 떨어진 사람이랑 결혼하시다니. 눈이 정말 낮으신가 보네. 이렇게 말하는 동서에게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참고 차분히 이야기했죠. 동서, 아무리 그래도 딴따라라니. 동서가 말하는 딴따라가 음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면 나랑 어머님도 포함되는 건 알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좋은 의도로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싶다는데 며느리가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저도 간식이나 이런 것들 그냥 연습실로 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라면 직접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전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돈으로 모든 것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서는 제 말을 듣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니, 별 되지도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고요. 형님은 저처럼 의사라는 직업이거나 번듯한 돈벌이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돈을 못 버는 직업이면 집안이나 출중하던지 이도저도 아니면서 무슨 훈계를 하려고 하세요? 어처구니 없네 정말. 다음부터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도 쉬는 날이면 피곤하니까. 전 더 이상 동서와 대화를 이어가면 감정까지 상할 것 같아서 그만하자고 했죠. 동서는 자기가 가진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더군요.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남들에게서 선망의 대상이 되곤 하지만 동서의 태도는 저에겐 너무 오만하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예체능을 딴따라라고 비난하는 동서에게는 그들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저런 태도의 동서를 데리고 연습실에 가봤자 음악인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더욱 해가 될 것 같아서 같이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대화를 끝으로 연습실과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동서에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날 있었던 일은 시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괜히 서로 이간질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동서가 음악에 대해 못된 말을 한 것으로 시모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의 연습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남편과 신혼을 즐기다 보니 벌써 신년이 훌쩍 다가왔죠. 신년이기도 하니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전 그날 이후로 보지 않았던 동서를 볼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불편한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아직 시댁에 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속으로 크게 숨을 내쉬곤 시댁 냉장고라도 정리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에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는 어머니가 새 떡국을 끓이려고 이것저것 재료를 준비해두었더군요. 그중에서도 만두 준비를 해놓은 것을 보고는 이 일이라도 미리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준비된 재료로 만두 속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부엌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만두 만들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동서가 시댁에 도착했죠. 몇 시간의 수술이 있어서 늦는다는 동서는 수술이 끝나고 곧장 시댁으로 온 거예요. 그런 동서는 만두를 만들 준비를 하는 저를 보고는 그냥 그건 네가 하는 일이라는 듯이 무시하고 거실로 향했어요. 그리곤 시댁에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알았는지 소파에 덜렁 누웠죠.
저도 그런 동서를 그러려니 하면서 무시하고 계속 준비했던 재료로 만두를 빚으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신도 참 공평한 것 같아요. 머리가 부족하니까 몸으로라도 먹고 살라고 건강한 몸뚱이를 주잖아요. 형님은 저처럼 똑똑한 머리로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요리라도 잘 해야죠. 참, 형님은 피아노 전공이라고 하셨죠? 그럼 손재주도 아주 좋으시겠어요. 만두도 예쁘게 잘 빚으시겠어요. 좋겠어요. 저는 수술하는 민감한 손이라 만두 빚을 쓸데없는 일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잘하세요. 또 방금 수술 끝내고 와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네요. 한숨 잘 테니까 알아서 잘 해놓으세요. 피아노 그만둔 지금에는 그 손도 쓸데없으니 이렇게라도 잘 써먹으셔야죠. 그럼 사람들을 오기 전에 깨워주시고요. 그런 동서의 말이 화가 났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동서의 말은 모두 사실이니까요. 저는 지금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회사원이기도 했고요. 동서는 동서 말처럼 수술을 해야 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손이 잘못되는 순간에는 밥벌이를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화를 꾹 참고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만두를 빚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는 있더라고요. 전 무심결에 준비한 재료 모두를 만두로 빚어두었어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만두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두야 뭐 얼려서 쪄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또 남으면 시모 제자들도 있으니 함께 나눠 먹으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참을 빚던 만두와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알람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더군요. 알람 소리에 시계를 보니 만두를 만들기 시작한 지 벌써 3시간이나 지나 있었죠. 그리고 자기 알람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이 깬 건지 크게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동서는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는 부엌을 정리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제 쪽을 바라보고는 갑자기 빽소리를 치더군요. 아니, 누가 먹는다고 이렇게 만두를 많이 만들었대? 집에 누가 못 먹고 죽은 조상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 참나, 아니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 싸서 들고 가려고 그런가? 그 지근성은 어디 안 간다더니 이렇게까지 해서 어머님께 점수 따고 싶었어요? 용돈을 못 드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점수 벌려고 하네. 형님, 속 보인다 진짜. 동서의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반박했어요. 동서, 아까부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만두를 만들었겠어. 새해과하니 미리 만들어두면 어머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한 거지. 그리고 나 그렇게 어머님께 점수 따려고만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선의로 일을 하면 오해 좀 하지 말아줘. 그리고 동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워서 잤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내가 하는 일에 관심 좀 꺼줬으면 좋겠어. 나도 동서랑 이렇게 말 섞는 거 불편하니까. 동서에게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싼값으로 시모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봐요. 자기는 의사로 돈을 많이 벌어서 용돈을 넉넉히 주고 있는데 시모가 동서에게는 그리 살갑지 않거든요. 반면에 제가 시댁에 오면 시모는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었거든요. 그 상황을 몇 번 보더니 웬만한 일에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 동서에게 저도 더 이상은 참아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동서도 한성격 하는지라 제 말에 지기 싫다는 듯 부엌으로 와서 한껏 비웃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잔뜩 해놓고 아직도 정리를 못하셨어요? 이렇게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 바에야 그냥 저처럼 용돈이라도 풍족하게 들여서 어머니가 도우미 아주머니라도 부를 수 있도록 해주던가요. 그렇게 못해주니까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니었어요? 뭐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더니 옛말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안 그래요? 더욱 가관인 것은 동서는 이렇게 말하더니 하품을 하며 안마의 자에 앉더군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 집 시어머니인 듯 저에게 이렇게 명령조로 말했죠. 수술하고 왔더니 너무 피곤한 거 있죠? 형님, 어차피 지금 부엌에 만두 다 정리도 못한 것 같은데 맛 좀 보기 몇 개 좀 내와봐요. 가족들 오기 전에 맛을 봐야 뭐가 잘못되더라도 빨리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전 기가 막혔죠. 이제 하다못해 무슨 시모가 며느리 부리듯 하니까요. 말대꾸 할 말도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시모가 들어왔죠.
혹시나 시모가 우리 둘의 관계를 눈치챌까 싶어서 애써 동서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어 넘기려고 했어요. 동서도 눈치는 있는지 아니면 시모에게 밉보이고 싶지는 않은지 저보다 더 밝게 웃으면서 시모에게 다가가더군요. 시모는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동서와 저를 보고는 흐뭇하게 웃으며 만두를 같이 빚었냐고 물어봤죠. 물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동서가 그런 시모의 말에 대답했고요. 아니, 너희 둘이서 이렇게 많은 만두를 빚은 거야? 내가 들어오고 하지 그랬어. 왜 힘들게 이렇게 다 만들어놨대? 물론이죠, 어머님. 저희 둘이서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수술도 하고 와서 피곤한데도 가족들이 먹는다는 생각에 열심히 만들었답니다. 잘했죠. 망설임도 없이 1초 만에 수술하고 와서 힘든데도 만들었다며 생색내는 동서를 어이없게 바라봤어요. 철면피를 깔고 대답하는 동서가 아주 대단하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동서의 대답을 들은 시모는 표정이 바뀌더니 갑자기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 어디 내 앞에서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니?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 내가 너 이야기하는 소리 입구에서 똑똑히 들었다.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버릇이 없어? 내가 부족해서 너 하는 짓 눈 감고 있는 줄 아니? 아니, 너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도 꾹 참고 있던 거는 너희 형님이 너랑 그래도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게 눈에 밟혀서 그런 거다. 어디서 버릇없이 손윗 사람한테 명령질이야?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더니 어머니는 신발도 벗기 전부터 저희가 하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애써 동서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미 시모는 동서의 이면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내내 의심하던 중에 이렇게 오늘에서야 알게 된 거고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잘못한 틈을 보고 그 잘못을 지적하곤 하니까요. 연습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 동서가 잘못하는 것은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지만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시모는 제게도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너도 잘한 거 없다. 지금 당장 앞치마랑 장갑 벗고 손 씻고 나와. 왜 멍청하게 맨날 당하고 가만히 있어? 시모가 말하니 어쩔 수 있나요? 저는 말하는 대로 묵묵히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고 부엌에 나왔습니다. 지금 말을 덧붙이면 오히려 저에게 마이너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저를 보고는 어머니는 큰 냉장고로 가서 재료를 꺼내오셨어요. 그리고 베란다에 툭 던져놨죠. 작은 애, 이리 와봐라. 넌 그렇게 잘났다며. 사람 살리는 의사라면서. 그 손이면 네 형님보다 더 잘하겠구나. 피아노 치는 손이야. 그냥 건반 이리저리 옮겨다니기나 능력이 있지. 너처럼 섬세하진 못하겠지. 안 그래? 그러니까 남은 만두는 네가 만들어라. 얼마 안 된다. 한 1000개 정도 빚으면 충분하겠지. 너도 내 며느리면 일을 해야지 안 그래? 저기 베란다에 내가 재료 놔뒀으니까 우리 돌아오기 전까지 다 마무리해놔. 알겠어? 큰애, 너는 쟤 도와줄 생각도 하지 마라. 둘이 만두 만들어둔 거 보면 나가니까. 어머님은 동서에게 남은 재료 모두 다 빚어놓으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리 밉다고 해도 어떻게 혼자서 1000개나 되는 만두를 빚겠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시모가 그렇게 말하고 나가니까 도저히 도와주지를 못하겠더군요. 솔직하게 동서가 만드는 만두는 모양이 엄청 스펙터클했거든요. 제가 만든 만두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흉내도 낼 생각을 못했어요. 결국 저는 저녁 늦게까지 동서가 혼자 만두를 빚는 광경을 집안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베란다에서 일하는 동서가 안쓰럽긴 해서 난방기를 동서 옆에 틀어주긴 했네요. 겨울이니 베란다가 얼마나 춥겠어요.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일하는 동서를 보니 웃음을 참을 수 없긴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더군요. 문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어머니는 이 기회에 동서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저에게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군요. 시모의 으름장이 없어도 이미 만두 모양에서 동서와 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동서를 도와줄 수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때 동서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나올 정도죠. 이 이후에 동서는 예전과 달리 제 말을 고분고분 잘 따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날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군요. 자기가 의사라고 당연히 우대받을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의 성정을 미리 알지 못했던 거죠. 이러다 보니 시모는 아직도 동서를 못 믿어하고 있어요. 저도 동서의 편을 들 생각은 없고요. 한 번은 어머님이 제게 말했죠. 사실 네가 내 연습실에 도와주러 올 때마다 알고 있었어.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눈치를 못 채겠니? 작은 애는 한 번을 제대로 방문하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착한 네가 먼저 작은 애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런데도 같이 안 오는 걸 보면 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구나 싶었지. 내가 본 너는 절대 먼저 시비를 거는 성격은 아니니까. 작은 애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작은 애 행동을 예의주시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모르던 것들이 종종 눈에 보이곤 했지. 그런 애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나도 생각이 많았다. 어머님은 이미 연습실에 자주 방문하지 않던 동서에게서 의문을 느낀 상황이었던 거예요. 분명 제가 같이 가자고 먼저 제안을 했을 것 같은데 계속 혼자서만 방문하던 일이 의문이었다고요. 사실 저는 시모의 태도에서 한 번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에 조금은 무섭기도 했어요. 저도 그렇게 마냥 좋은 성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동서의 말을 직접적으로 듣게 된 시모는 저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릴 적에 꿈을 포기해서 상심한 애인데 그런 사람의 심정은 전혀 이해도 하지 않는 동서에게 너무 화가 났다고요. 그리고 우리 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가 가르치고 있던 학생들도 집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진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대요. 지금은 어머니가 거의 모든 권한을 저에게 맡겨둔 상태예요. 그래서 동서에게는 제가 거의 시어머니나 다름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동서가 둘째 며느리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행동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제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집안에서만 동서와 형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동서도 시모의 연습실에 함께 가고 있거든요. 얼굴에 싫다는 생각이 덕지덕지 붙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따라와서 아이들을 보는 동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천성이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다고 여전히 딴따라로 생각하는 모습은 고쳐지지 않았지만요. 앞으로는 이런 동서의 생각도 조금 바꿔주고 싶어요. 세상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직업에 귀천을 따지나요? 언젠가 한 번은 서방님한테 동서의 과거를 듣게 되었어요. 서방님도 동서의 어머니에게 직접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외동딸로 태어나 우냐우냐 하면서 자랐대요. 그러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될 때까지 떼쓰고 뒤엎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동서의 어머니도 워낙 귀한 딸이니 다 맞춰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대요. 게다가 동서가 공부까지 잘했으니 더 상점 모시듯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게 점점 심해지니까 동서 어머니도 나중엔 감당이 안 되더래요. 무섭기까지 하고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동서 어머니는 서방님에게 따로 문자로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본인 딸을 잘 부탁한다며 그 애는 집안에 누구 하나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무서운 사람이 기강을 잡으면 성격이 좀 꺾일 거라고 그걸 본인이 못하고 사위한테 전가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말을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시동생과 같이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이만 먹은 어린 아이 같은 동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일조와 책임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태어난 아이들에게 꿈을 한정짓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기도 한데 동서도 저희 아이를 교육시키는 마음으로 대해볼까 합니다. 동서도 얼른 깨달았으면 하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남편과 상의 후 일을 그만두고 시모와 같이 연습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모도 이런 제 행동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결혼 전에 시모가 말한 대로 저는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예전이야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남편의 응원도 있고 친가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다시 피아니스트를 직업으로 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차게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